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북극의 얼음바다, 러시아의 핵잠수함과 쇠빙선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복판에서 캐나다가 내놓은 선택은 미국의 핵잠도, 독일의 디젤잠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만든 장보고 3 잠수함과 알아온 후속 쇠빙선이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산 함정이 북극에 등장한 지 단 3일 만에 러시아 함대가 후퇴하며 작전을 축소했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혹한의 북극에서는 버티지 못할 것이라 단언했지만 캐나다 국방부는 단호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겐 미국의 그림자가 필요 없다. 한국과 함께라면 북극은 더 이상 두렵지 않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캐나다가 미국을 버리고 한국 기술을 선택한 진짜 이유,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소피 라크로아입니다. 캐나다 국방연구소 소장으로서 48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긴급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2025년 2월 어느 추운 아침이었죠. 오타와의 국방부 회의실에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소장님, 러시아 핵잠수함 3척이 북극해로 진입했습니다. 정보참모가 급하게 보고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원자력 쇠빙선 2척도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즉시 상황실로 달려갔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북극 지도가 떠올랐어요. 빨간 점들이 우리 영해 쪽으로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훈련이 아니야. 저는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러시아가 북극 항로를 완전히 장악하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북극에는 엄청난 석유와 천연가스가 묻혀 있거든요. 게다가 지구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새로운 항로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 항로를 누가 지배하느냐가 21세기 패권을 결정할 거라고 봤어요. 긴급 회의를 소집하겠습니다. 국방장관이 엄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시간 후 캐나다 최고위급 국방 관계자들이 모였어요. 현재 우리가 보유한 잠수함은 어떤 상황입니까? 장관의 질문에 해군 참모장이 답했습니다.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이 있지만 모두 30년이 넘은 중고품입니다. 영국에서 사온 것들 말이죠. 그렇습니다. 게다가 절반은 수리 중이라 실제 운용 가능한 건 2척뿐입니다.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우리의 현실이 너무 초라했거든요. 쇠빙선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30년 넘은 구형들입니다. 러시아의 최신 원자력 쇠빙선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러시아의 북극 전력은 정말 강력했거든요. 핵잠수함만 해도 수십 척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원자력 쇠빙선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아르크티카급 쇠빙선은 두께 3m 얼음도 뚫고 지나갑니다. 정보참모가 추가로 보고했어요. 우리 쇠빙선으로는 1m도 힘듭니다. 상황이 더욱 절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때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미국의 도움을 요청해야겠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에서 온 답변은 차가웠어요.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캐나다가 방위비를 충분히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십니다. 그리고 알래스카 주둔 미군도 감축 예정입니다. 감축이라니요? 지금 이 상황에서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예산 절감 차원에서 북미 방어를 축소한다고 합니다. 미국이 우리를 버린 거죠. 트럼프는 캐나다를 안보 무임승차국이라고 공공연히 비판했거든요. 나토에도 긴급 지원을 요청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캐나다는 현재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절차상 최소 6개월은 걸릴 것 같습니다. 6개월이면 러시아가 북극을 다 차지하겠네요. 저는 절망감을 느꼈어요. 동맹국들이 모두 등을 돌린 상황이었거든요.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바빴고 미국은 아시아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캐나다는 정말 혼자였습니다. 그럼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한 참모가 절망적으로 물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정말 막막했어요. 러시아와 정면으로 맞서려면 엄청난 군사력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낡은 중고 잠수함 4척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한 참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소장님, 한 가지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제안인가요?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이요? 정말 뜻밖이었어요. 그동안 우리는 서방 국가들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하지만 아시아의 한국이라니요. 네, 한국이 잠수함과 쇠빙선을 동시에 공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장보고 3급 배치2 잠수함이라고 합니다. 3,000톤급이고 3주 동안 잠수할 수 있다고 하네요. 3주요? 저는 의심스러웠어요.
우리 빅토리아급은 고작 며칠도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항속거리가 7,000L이라고 합니다. 7,000L이면 13,000km군요. 맞습니다. 게다가 SLBM까지 탑재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점점 관심이 생겼어요. SLBM이면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이죠. 이건 정말 강력한 억지력이었습니다. 어떤 추진 방식을 사용합니까? AIP라고 하는 공기부료 추진 시스템과 리튬이온 배터리를 조합한다고 합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요? 네. 그래서 3주나 잠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기술이었어요. 우리가 알던 디젤 잠수함과는 완전히 다른 수준이었습니다. 쇠빙선은 어떻습니까? 아라우노라는 한국 최초 쇠빙선의 후속함을 제안했습니다. 7,400톤급이고 영하 40도에서도 운용 가능하다고 하네요. 영하 40도요? 그리고 아이스 힐링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스 힐링이 뭡니까? 배를 흔들어서 얼음을 떨어뜨리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신기했어요. 그런 기술이 있다니요. 무인 잠수정도 탑재해서 6,000m까지 탐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6,000m요? 네. 그리고 다중 채널 음파 탐지기로 10km 지질 탐사도 할 수 있답니다. 점점 더 흥미로워졌어요. 최대 속도는 30km이고 70일 연속 항해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70일이나요? 정말 대단한 성능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정말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을까요? 해군 참모장이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한국은 조선업에서 세계 1위 아닙니까? 저는 반박했어요. 대형 선박이나 LNG 운반선은 한국이 최고죠. 북극용 LNG 운반선도 많이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군용 잠수함은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참모장의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거든요. 미국은 우리를 외면했고 유럽은 시간이 너무 걸렸어요. 러시아는 매일 북극해로 더 깊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북한과 70년 넘게 대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생각해봤어요. 북한도 잠수함을 70척 넘게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도 잠수함 기술이 있을 거예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들 생각에 잠긴 것 같았어요. 일단 만나봅시다. 저는 결단을 내렸어요. 한국 대표단을 초청하겠습니다. 정말로 하시겠습니까? 장관이 확인했어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러시아는 기다려주지 않을 텐데요.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우리 회의실에 처음 등장한 그날이었죠. 누가 알았겠어요? 그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캐나다의 운명을 바꿀 줄을요. 한국 대표단을 초청하기 전에 저는 마지막으로 서방 동맹국들에게 한 번 더 요청해봤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이죠. 먼저 독일에 연락했어요. 독일이 만드는 유형 212급 잠수함은 어떻습니까? 독일 국방부 관계자가 전화로 답했습니다. 물론 최고 수준의 잠수함입니다. 하지만 납기가 문제네요. 얼마나 걸립니까? 최소 9년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9년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현재 주문이 밀려 있어서요. 그리스, 이집트 주문을 먼저 처리해야 합니다. 그럼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척당 15억 달러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15억 달러라니요. 우리 예산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어요.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코르펜급 잠수함은 어떻습니까? 기술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역시 납기가 얼마나 걸리죠? 10년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인도, 브라질 주문이 앞서 있거든요. 10년이라니요. 그때까지 기다리면 러시아가 북극을 완전히 장악하겠어요. 영국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아스투트급 잠수함은 핵추진입니다. 핵추진 잠수함을 저희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까? 그건 미국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결국 미국 눈치를 봐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미국에 직접 연락해봤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화상회의로 연결됐어요. 캐나다의 북극 방어를 위해 잠수함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해합니다. 하지만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어떤 해결책 말입니까? 핵잠수함만이 답입니다. 버지니아급을 고려해보세요. 버지니아급이요? 네. 하지만 가격이 좀 나갑니다. 얼마나 됩니까? 척당 30억 달러 정도요. 30억 달러라니요. 독일의 2배나 되는 가격이었어요. 그리고 핵추진 잠수함을 운용하려면 별도 교육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걸리죠? 승무원 교육만 5년은 봐야 할 겁니다. 5년 교육에 30억 달러라니요. 게다가 핵추진 잠수함은 유지비도 엄청났거든요.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미국이 직접 북극을 방어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조건으로요? 캐나다가 방위비를 GDP의 3%로 늘리시면 됩니다. 현재 우리는 GDP의 1.3%만 방위비로 쓰고 있었어요. 3%면 2배 넘게 늘려야 했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럼 캐나다가 스스로 해결하셔야죠. 미국의 답변은 냉정했어요. 사실상 무기 강매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화가 났어요. 동맹이라면서 이게 뭡니까? 나토에도 다시 한번 요청해봤습니다. 러시아의 북극 진출이 나토 전체의 위협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나토에는 절차가 있습니다. 어떤 절차 말입니까? 먼저 회원국 합의부터 이뤄져야 합니다. 합의에 얼마나 걸립니까? 최소 6개월, 길면 1년도 걸릴 수 있습니다. 1년이요? 그리고 현재 우크라이나 지원이 우선순위입니다. 캐나다는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말씀이군요. 그런 뜻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는 절망스러웠어요. 모든 동맹국이 우리를 외면하고 있었거든요. 이탈리아도 연락해봤습니다. 유형 212급의 이탈리아 버전은 어떻습니까? 기술적으로는 훌륭합니다. 하지만 북극 운용 경험이 없어서요. 북극에서 테스트해본 적이 없다는 말입니까? 네, 지중해에서만 운용했습니다. 이것도 별로였어요. 북극의 혹독한 환경을 견딜 수 있을지 의문이었거든요. 일본에도 문의해봤습니다. 소류급 잠수함은 어떻습니까? 죄송하지만 무기 수출 규정상 어렵습니다. 규정을 바꿀 수는 없습니까? 그건 정치적으로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저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모두 같은 얘기만 반복했어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타와의 겨울밤이었죠. 저는 지도를 펼쳐놓고 생각했어요. 러시아의 빨간 점들이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시간이 없어. 혼잣말을 했어요. 서방 동맹국들의 무심한 반응이 이해가 안 됐거든요. 북극이 러시아 손에 넘어가면 결국 그들도 피해를 볼 텐데요. 하지만 그들은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독일은 러시아 가스에 의존하고 있었고 프랑스는 아프리카 문제로 바빴어요. 영국은 브렉시트 후유증으로 힘들었고 미국은 중국 견제에만 집중했습니다. 결국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해. 저는 결심했어요. 그때 책상 위에 놓인 한국 제안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정말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국방장관에게 보고했습니다. 서방 동맹국들은 모두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그럼 한국 대표단을 초청하시겠습니까? 다른 선택이 있습니까? 장관도 체념한 표정이었어요. 언제 올 수 있는지 문의해보겠습니다. 한국에 연락했더니 놀라운 답변이 왔어요. 내일이라도 갈 수 있습니다. 내일이라고요? 독일은 9년, 프랑스는 10년이라고 했는데 한국은 내일이라니요. 정말 내일 오실 수 있습니까? 네. 하나오션 임원진과 해군 관계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적극성은 처음 봤어요. 서방 국가들은 모두 복잡한 절차와 긴 시간을 요구했는데 말이죠. 그럼 내일 오후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설렘과 걱정이 교차했어요. 과연 한국이 우리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요? 아시아의 기술로 북극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한국에 대해 공부했어요. 인터넷을 뒤져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많았습니다. 한국은 세계 조선업 1위였어요. 대형 선박의 70%를 한국에서 만들고 있었습니다. 특히 LNG 운반선은 거의 독점 수준이었어요. 북극용 쇠빙 LNG선도 여러 척 만들었더군요. 이 정도면 쇠빙 기술도 있을 거야. 저는 희망을 품었어요. 잠수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보고급 잠수함을 인도네시아에 수출했더군요. 국산 잠수함을 해외에 판 것은 독일, 프랑스, 러시아 다음이었어요. 한국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했나? 저는 반성했어요. 그동안 우리는 서방 기준으로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21세기는 달랐습니다. 기술의 중심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한국도 그 중심 중 하나였습니다. 다음 날이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과연 한국이 어떤 제안을 가져올까요?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서방 동맹국들의 무심한 답변 때문에 절망했던 하루였지만 새로운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오타와 국방부의 한국 대표단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정말 궁금했어요. 과연 어떤 사람들이 올까요?
회의실 문이 열리면서 한국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맨 앞에 선 사람이 자기소개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하나오션 정승균 부사장입니다. 정승균 부사장은 생각보다 젊어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이 매우 자신감 있었습니다. 저는 김아린 중령입니다. 한국 해군에서 왔습니다. 김아린 중령은 여성 장교였어요. 저와 같은 여성으로서 반가웠습니다. 박태강 소령입니다. 잠수함 전문가입니다. 박태강 소령은 실전 경험이 많아 보였어요. 그 외에도 기술진들이 여러 명 왔더군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인사를 건넸어요. 아닙니다. 캐나다를 도울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정승균 부사장이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어요. 캐나다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승균 부사장이 말을 꺼냈어요. 러시아의 북극 진출을 막아야 하는데 서방 국가들의 지원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정확한 분석이었어요. 저희가 제안드릴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장보고 -3급 배치 -2 잠수함과 신형 쇄빙선입니다. 드디어 구체적인 제안이 나왔어요. 먼저 잠수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아린 중령이 나섰습니다. 장보고 -3급 배치 -2는 3,000톤급 디젤 잠수함입니다. 디젤 잠수함이면 핵잠수함보다 성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해군 참모장이 질문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김아린 중령이 자신 있게 답했어요. 저희는 AIP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AIP가 뭡니까? 공기부료 추진 시스템입니다. 공기 없이도 엔진을 돌릴 수 있어요. 그럼 얼마나 오래 잠수할 수 있습니까? 최대 3주간 잠수 항해가 가능합니다. 3주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빅토리아급은 3일도 힘들었거든요. 네, 리튬이온 배터리와 연료전지를 조합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항속거리는 어떻습니까? 7,000해리입니다. 7,000해리면 13,000km입니다. 정말 놀라운 성능이었어요. 북극 운용은 가능합니까? 제가 가장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물론입니다. 박태강 소령이 답했어요. 저희는 영하 42도에서도 테스트를 완료했습니다. 영하 42도요? 네, 창원에 있는 극지 시험장에서 실제로 테스트했습니다. 그런 시설이 있습니까? 네, 북극과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서 테스트합니다. 정말 철저하게 준비한 것 같았어요. 무장은 어떻습니까? 어뢰는 물론이고 SLBM도 탑재 가능합니다. SLBM이라면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입니다. 이건 정말 강력한 억지력이었어요. 러시아도 함부로 나서지 못할 거예요. 그럼 쇄빙선은 어떻습니까? 저는 다음 질문을 했어요. 아라온 2호라고 부르는 신형 쇄빙선입니다. 정승균 부사장이 설명했어요. 7,400톤급이고 영하 40도에서도 운용 가능합니다. 얼음은 얼마나 두꺼운 것까지 뚫을 수 있습니까? 1m 5cm까지 연속 돌파 가능합니다. 우리 기존 쇄빙선보다 훨씬 좋았어요. 아이스 힐링 기능도 있습니다. 아이스 힐링이 뭔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배를 좌우로 흔들어서 선체에 붙은 얼음을 떨어뜨리는 기술입니다. 그런 게 가능합니까? 네. 아라온 1호에서 이미 검증된 기술입니다. 신기했어요. 그런 기술이 있다니요. 무인잠 수정도 탑재됩니까? 6,000m까지 탐사 가능한 무인잠 수정이 있습니다. 6,000m면 북극해 전체를 탐사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중 채널 음파 탐지기로 10km까지 지질 탐사도 가능합니다. 점점 더 흥미로워졌어요. 최대 속도는 어떻습니까? 30km입니다. 그리고 70일 연속 항해가 가능해요. 70일이나요? 정말 대단한 성능이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개발했습니까? 해군 참모장이 의구심을 표했어요. 그때 김아린 중령이 답했습니다. 저희는 북한의 이른 척 잠수함과 70년 넘게 대치해왔습니다. 이른 척이나 됩니까? 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잠수함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그럼 한국도 잠수함 대응 경험이 많겠네요. 매일매일이 실전이었습니다. 김아린 중령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그리고 DMZ에서 영하 35도 훈련도 계속해왔습니다. DMZ가 그렇게 춥습니까? 겨울에는 시베리아만큼 춥습니다. 박태강 소령이 덧붙였어요. 저희는 혹한 환경에서 단련돼 왔습니다. 혹한뿐만 아니라 24시간 긴장 상태에서 말이죠. 정말 설득력 있는 설명이었어요.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 쌓인 경험이라니요. 그럼 납기는 어떻습니까? 제가 가장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잠수함 첫 번째 배치는 2년 내 가능합니다. 2년이요? 독일이 9년이라고 했는데 한국은 2년이라니요.
네. 저희는 이미 생산 라인이 가동 중입니다. 쇠빙선은 어떻습니까? 1년 반이면 첫 번째 배치가 가능합니다. 정말 놀라운 속도였어요. 비용은 어떻습니까? 잠수함은 척당 8억 달러입니다. 독일의 절반, 미국의 4분의 1 가격이었어요. 쇠빙선은 척당 2억 달러입니다. 합리적인 가격이었습니다. 기술 이전도 가능합니까? 물론입니다. 캐나다에서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저희는 파트너십을 원합니다. 정승균 부사장의 말이 진심으로 들렸어요. 서방 국가들은 기술 이전을 꺼려했거든요.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한국은 왜 캐나다를 도우려 하십니까? 저는 솔직한 질문을 했어요. 김아린 중령이 답했습니다. 저희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러시아나 중국의 확장을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국전쟁 때 캐나다가 저희를 도와주셨잖습니까? 저는 감동받았어요. 한국전쟁이 70년도 넘은 일인데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니요. 은혜를 갚을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박태강 소령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의구심을 가졌던 캐나다 관계자들도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북극에서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까? 해군참 모장이 물었어요. 물론입니다. 정승균 부사장이 즉답했어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시범 운항을 해보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정말 적극적이었어요. 서방 국가들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김아린 중령과 개인적으로 대화했어요. 여성 장교로서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처음엔 힘들었죠. 하지만 실력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한국 해군에 여성 장교가 많습니까?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능력만 있으면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저는 동질감을 느꼈어요. 같은 여성으로서 군에서 인정받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국방장관에게 보고했습니다. 한국의 제안이 매우 현실적입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기술력도 검증됐고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그럼 실제 테스트를 해보시죠. 드디어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뜻밖의 파트너를 만난 거죠. 서방 동맹국들이 외면했을 때 아시아의 한국이 손을 내밀어 준 것입니다. 한국의 제안을 들은 후 저는 직접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말로만 듣는 것과 직접 보는 건 다르거든요. 일주일 후 저는 김아린 중령과 함께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소장님,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김아린 중령이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느낀 건 한국의 역동성이었어요. 모든 게 빨리빨리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먼저 DMZ를 보여드리겠습니다. DMZ를요? 네, 저희가 어떤 환경에서 훈련받는지 직접 보셔야 해요. 차로 1시간을 달려 판문점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분단선입니다. 김아린 중령이 가리킨 곳을 보니 철조망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저기 보이는 게 북한군 초소입니다. 정말 가까웠어요. 불과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 적군이 있는 거죠. 서울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38km입니다. 38km면 북한의 장거리포 사정권 안에 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수도가 적의 포격 범위 안에 있다니요. 그럼 1,000만 명이 넘는 서울 시민들이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어요. 김아린 중령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겨울에는 여기가 얼마나 춥습니까? 영하 20도는 기본이고 심하면 영하 35도까지 내려갑니다. 영하 35도요? 네, 시베리아만큼 춥습니다. 바람까지 불면 체감온도는 더 내려가죠. 정말 혹독한 환경이었어요. 이런 추위에서도 24시간 경계 근무를 서야 합니까? 물론입니다. 적은 추위를 가리지 않거든요. 한국 군인들의 정신력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북한 잠수함은 정말 잃은 척이나 됩니까? 확인된 것만 그 정도입니다. 실제로는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만들었을까요? 소형 잠수함이 대부분이지만 숫자가 많으면 위협적이죠. 한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장보고급 잠수함으로 견제하고 있습니다. 김아린 중령이 자부심 있게 말했어요. 그리고 대잠 헬기, 대잠 초계기 등으로 24시간 감시합니다. 정말 치밀한 방어체계였어요. 다음 날 창원에 있는 하나오션 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정승균 부사장이 직접 안내해줬어요. 여기서 잠수함을 만듭니다.
거대한 조선소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생각보다 훨씬 크네요. 세계 최대 규모 중 하나입니다. 조선소 안으로 들어가니 장보고 3급 잠수함이 건조 중이었어요. 이게 캐나다에 제공할 잠수함과 같은 모델입니까? 네. 배치마이너 버전입니다. 크기가 상당했어요. 길이가 90m는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승무원은 몇 명입니까? 50명 정도입니다. 50명이면 적은 편 아닙니까? 자동화 시스템이 발달해서 적은 인원으로도 운용 가능합니다. 첨단 기술의 힘이었겠죠. 극지 시험장도 보여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조선소 한쪽에 특별한 시설이 있었어요. 거대한 냉동고 같았습니다. 여기가 극지 시험장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정말 추웠어요. 온도를 영하 42도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영하 42도요? 네. 북극보다 더 춥게 만들 수 있어요. 시설 안에는 얼음 덩어리들이 있었습니다. 실제 북극 얼음과 같은 성분으로 만듭니다.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합니까? 바닷물을 얼려서 만들어요. 염분 농도도 북극해와 똑같습니다. 정말 철저했어요. 여기서 쇠빙 시험도 하십니까? 네. 아이스 힐링 기능도 여기서 개발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작은 모형선이 얼음을 깨고 지나가고 있었어요. 배가 좌우로 흔들리면서 얼음을 떨어뜨리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네요. 실제 아라오노에서도 잘 작동합니다. 다음으로 배터리 제조 시설을 봤어요. 이게 리튬이온 배터리입니까? 네. 잠수함용 특수 배터리입니다. 배터리가 생각보다 컸어요. 사람 키만한 배터리가 수십 개 있었습니다. 이 배터리로 정말 3주나 잠수할 수 있습니까? AIP 시스템과 함께 사용하면 가능합니다. AIP는 어떻게 작동합니까? 연료전지 방식입니다.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켜 전기를 만들어요. 그럼 공기가 필요 없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래 잠수할 수 있는 거죠. 정말 혁신적인 기술이었어요. 오후에는 해군기지를 방문했습니다. 진해에 있는 해군작전 사령부였어요. 여기서 북한 잠수함을 감시합니까?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작전실에는 대형 스크린이 있었어요. 한반도 주변 바다가 모두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점들이 뭡니까? 우리 함정들과 북한 함정들의 위치입니다. 빨간 점과 파란 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이렇게 가까이 있어도 괜찮습니까? 일정 거리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긴장의 연속이죠. 박태강 소령이 설명해줬어요. 북한 잠수함이 움직이면 즉시 대응합니다. 대응이라 함은요? 우리 잠수함이나 대자멜기가 추적합니다. 실제로 교전이 벌어진 적도 있습니까? 몇 번 있었습니다. 2010년 천안함 사건도 그중 하나였고요. 저는 긴장감을 느꼈어요. 여기는 정말 전쟁이 멈춘 곳이 아니라 계속되고 있는 곳이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70년을 버텨왔다는 게 대단합니다. 버틸 수밖에 없었어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요. 김아린 중령의 말에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아라오노도 구경했어요. 부산항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이게 한국 최초의 쇠빙선입니까? 네, 2010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생각보다 크지는 않았지만 견고해 보였어요. 실제로 북극에 가봤습니까? 수십 번 다녀왔습니다. 선장이 자부심 있게 말했어요. 남극도 10번 넘게 다녀왔고요. 어떤 연구를 하십니까? 기후변화 연구, 해양생물 연구 등 다양합니다. 배 안을 둘러보니 첨단 장비들로 가득했어요. 무인잠 수정도 있네요. 6,000m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써보셨습니까? 북극해저 탐사에 사용했습니다. 정말 실전 경험이 풍부했어요. 얼음을 깨는 건 어렵지 않습니까? 처음엔 힘들었죠. 하지만 아이스 힐링 기능을 개발한 후로는 쉬워졌습니다. 직접 봐도 신기합니다. 새로운 쇠빙선은 더 강력할 겁니다. 정승균 부사장이 자신 있게 말했어요. 한국에서 사흘을 보내면서 저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이건 말이 아니라 검증된 경험이었습니다. 70년간 북한과 대치하면서 쌓인 실전 경험이었어요. 혹독한 추위와 24시간 긴장 상태에서 단련된 기술력이었습니다. 서방 국가들의 이론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한국은 매일매일이 실전이었거든요. 이제 확신합니다. 저는 김아린 중령에게 말했어요. 한국의 기술로 북극을 지킬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캐나다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기대에 부풀었어요. 드디어 희망이 보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믿을 만한 파트너를 찾은 거죠. 이제 실제 북극에서 테스트해볼 차례였습니다. 과연 한국의 기술이 북극의 혹독한 환경에서도 통할까요?
한국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드디어 북극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장소는 캐나다 북극 지역의 이칼루이트 기지였어요. 한국에서 장보고 3급 잠수함 한 척과 알아온 2호 품이 도착했습니다. 정말 왔네요. 저는 감격스러웠어요. 멀고 먼 아시아에서 북극까지 온 거잖아요. 한국 기술진들도 함께 왔습니다. 김아린 중령과 박태강 소령, 그리고 엔지니어들이 20명 넘게 왔어요. 추위는 괜찮으십니까?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북극의 2월은 영하 30도를 밑돌았거든요. 괜찮습니다. DMZ보다는 낫네요. 박태강 소령이 웃으며 답했어요. DMZ가 더 춥습니까? 바람이 더 매서워요. 여기는 바람이 덜한 편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캐나다 해군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레이엄 대위가 현장 책임자였어요. 아시아 기술이 북극에서 통할까요? 그레이엄 대위는 처음부터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열대 기후 아닙니까? 아닙니다. 겨울에는 매우 춥습니다. 김아린 중령이 정중하게 답했어요. 그래도 북극만큼 춥지는 않을 텐데요. 그레이엄 대위의 편견이 느껴졌어요. 아시아 기술을 무시하는 시선이었습니다. 일단 해봅시다. 저는 테스트를 시작하자고 했어요. 먼저 잠수함 테스트부터였습니다. 장보고 3급이 북극해로 들어갔어요. 수온이 영하 1.8도입니다. 바닷물이 얼지 않습니까? 염분 때문에 영하 1.8도까지는 얼지 않아요. 하지만 거의 얼음에 가까운 온도였죠. 잠수 깊이는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300m까지 내려가 보겠습니다. 잠수함이 서서히 잠수하기 시작했어요. 모니터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100m, 200m, 300m 도달했습니다. 이상 없습니까? 모든 시스템이 정상입니다. 첫 번째 관문은 통과했어요. 이제 장시간 잠수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박태강 소령이 무전으로 보고했어요. 얼마나 오래 하실 건가요? 일주일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이나요? 그레이엄 대위가 놀랐어요. 우리 빅토리아급은 하루도 힘든데 일주일이라니요. AIP 시스템이 잘 작동하면 가능합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잠수함은 여전히 물속에 있었어요. 상태는 어떻습니까? 배터리 잔량 85%입니다. 하루 만에 15%만 소모됐네요. 이 속도라면 정말 일주일도 가능할 것 같았어요. 이틀째, 3일째, 잠수함은 계속 물속에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캐나다 해군 장병들이 감탄했어요. 우리 잠수함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레이엄 대위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배터리 잔량이 아직 40%나 남았습니다. 그럼 더 오래 있을 수 있다는 뜻인가요? 네, 2주는 더 가능할 것 같습니다. 2주면 총 3주네요. 정말 한국이 약속한 성능 그대로였어요. 계속 해보시겠습니까? 좀 더 해보겠습니다. 결국 20일 만에 잠수함이 떠올랐어요. 20일 연속 잠수 성공. 기지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캐나다 해군 장병들이 모두 박수쳤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레이엄 대위가 감탄했어요. 이런 잠수함은 처음 봅니다. 이제 쇠빙선 차례였습니다. 알아온 2호가 두꺼운 얼음을 향해 돌진했어요. 얼음 두께가 1m 20cm입니다. 뚫을 수 있을까요? 거대한 소음과 함께 쇠빙선이 얼음을 깨뜨렸어요. 모두들 놀랐습니다. 1m가 넘는 얼음을 한 번에 뚫은 거예요. 계속 전진해 보겠습니다. 쇠빙선이 계속 나아갔습니다. 쾅! 얼음을 깨는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정말 뚫고 지나가네요. 우리 쇠빙선으로는 불가능한 두께인데. 캐나다 해군들이 감탄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아이스 힐링 기능이었습니다. 얼음을 뚫고 지나가다 보면 선체에 얼음이 붙잖아요. 그런데 알아온 2호가 좌우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뭐 하는 건가요? 아이스 힐링입니다. 정승균 부사장이 설명했어요. 배가 흔들리자 선체에 붙은 얼음이 떨어져 나갔어요. 신기하네요. 이렇게 하면 얼음이 계속 쌓이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정말 실용적인 기술이었습니다. 무인잠 수정 테스트도 해볼까요? 좋습니다. 알아온 2호에서 무인잠 수정이 내려갔어요. 모니터로 바닷속 상황을 볼 수 있었습니다. 깊이 1000m, 2000m, 점점 깊어져 갔어요. 해저 지형이 보입니다. 모니터에 북극 해저가 나타났어요. 저게 뭡니까? 해저 산맥입니다. 무인잠 수정으로 이렇게 자세히 볼 수 있다니. 캐나다 연구진들이 놀라워했어요. 다중 채널 음파 탐지기도 써보겠습니다.
소나 장비가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킬로미터 범위까지 탐지됩니다. 화면에 해저 지질이 상세하게 나타났어요. 여기에 석유가 있을 가능성이 높네요. 지질학자가 흥미로워했어요. 이런 정밀 탐사는 처음입니다. 테스트가 계속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엔 회의적이던 캐나다 장병들이 점점 한국 기술에 감탄하기 시작했거든요. 한국 기술이 정말 대단하네요. 우리가 너무 편견을 가졌나 봅니다. 아시아라고 무시했는데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특히 그레이엄 대위의 변화가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엔 죄송합니다. 그레이엄 대위가 김아린 중령에게 사과했어요. 괜찮습니다. 이해해요. 한국 기술이 이렇게 뛰어난 줄 몰랐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온 결과입니다. 박태강 소령이 겸손하게 답했어요. 저는 뿌듯했어요. 한국 기술이 북극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걸 직접 봤거든요. 더욱 놀라운 건 한국 기술진들의 자세였어요. 영하 30도의 혹독한 추위에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일했습니다. 춥지 않으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DMZ에서 단련됐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캐나다를 위한 일이니까요. 그들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테스트 마지막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 정찰기가 나타난 거예요. 러시아 투폴레프기가 접근 중입니다. 거리가 어느 정도입니까? 50km입니다. 러시아가 우리 테스트를 정찰하고 있었어요. 잠수함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즉시 잠수하겠습니다. 장보고 3급이 순식간에 물속으로 사라졌어요. 러시아 정찰기는 한 바퀴 돌고 갔습니다. 1시간 후 잠수함이 다시 떠올랐어요. 러시아가 우리를 의식하고 있네요. 저는 생각했어요. 한국의 잠수함과 쇠빙선이 러시아에게도 위협적으로 보인 거죠.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김아린 중령이 보고했어요. 모든 장비가 북극 환경에서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캐나다 장병들이 박수쳤어요. 특히 젊은 병사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정말 멋있어요. 우리도 저런 잠수함이 있으면 좋겠어요. 한국 기술 정말 대단합니다. 병사들의 사기가 올라가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동안 낡은 장비로 러시아를 막아야 한다는 부담이 컸거든요. 하지만 이제 희망이 보였습니다. 한국에 첨단 장비가 있다면 러시아에 맞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제 확신합니다. 저는 국방부에 보고했어요. 한국 기술로 북극을 지킬 수 있습니다. 북극 테스트는 대성공이었습니다. 한국의 약속이 모두 현실로 증명된 거죠. 이제 정식 계약을 체결할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워싱턴에서 압박이 들어올 게 뻔했거든요. 북극 테스트가 성공한 지 며칠 후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전화가 왔어요. 소피 소장님, 미국 국방부입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한국과의 잠수함 계약권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직접 만나서 얘기하죠.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이틀 후 워싱턴에서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오타와에 왔습니다. 국방장관실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캐나다가 한국 무기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우려가 있습니다. 미국 관계자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어떤 우려 말입니까? 국방장관이 물었어요. 나토의 표준화에 맞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가 됩니까? 물론입니다. 상호 운용성이 떨어져요. 하지만 성능은 검증됐습니다. 저는 반박했어요. 성능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트럼프 대통령께서 매우 불쾌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결국 본심이 나왔어요. 캐나다가 미국 무기를 사지 않고 한국 무기를 사는 것에 대해서요. 미국이 도움을 주지 않았잖습니까? 도움을 주지 않은 게 아니라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30억 달러짜리 핵잠수함 말입니까? 최고의 장비를 제공하려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우리 예산으로 감당할 수 없는 가격이었거든요. 만약 한국과 계약을 강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방장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역 보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보복 말입니까? 캐나다 목재, 에너지 수입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어요. 이건 명백한 협박이었어요. 그리고 나토 내에서 캐나다의 입지도 약해질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미국이 캐나다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신호가 될 거라는 뜻이죠. 저는 화가 났어요. 이게 동맹국이 할 일입니까?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국방장관이 어쩔 수 없이 답했어요. 미국 관계자가 가고 나서 장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참 곤란하네요. 미국 눈치만 볼 수는 없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경제 보복이 현실화되면 그럼 러시아가 북극을 차지하는 건 괜찮습니까? 장관도 고민에 빠졌어요. 한편 국내 정치권에서도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친미파 정치인들이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과의 무기 거래를 반대합니다. 야당 국방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캐나다는 나토 회원국입니다. 서방 표준을 따라야 해요. 한국 무기는 검증이 부족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북극 테스트에서 완벽하게 검증됐는데 말이죠. 미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면 안 됩니다. 정치적 압박이 거세졌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국민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한국과의 무기 거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 65%, 반대 35%였어요. 국민들은 한국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거리에서 인터뷰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더 놀라웠어요. 미국이 우리를 버렸잖아요. 60대 남성이 말했어요. 러시아가 위협하는데 미국은 돈만 요구했어요. 한국이 도와준다니 고마워요. 50대 여성의 말이었어요. 한국 전쟁 때 우리가 도왔으니 이제 한국이 우리를 도와주는 거죠. 젊은 대학생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성능도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라니 최고잖아요. 미국 것은 너무 비싸요. 특히 북부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우리는 러시아 그림자에서 떨고 싶지 않아요. 유콘 준주 주민이 말했어요. 한국 기술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원주민들의 반응도 좋았어요. 우리 땅을 지켜줄 수 있다면 어느 나라든 환영해요. 이누이트 족장이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성실하다고 들었어요. 언론의 반응도 엇갈렸어요. 보수 언론은 반대했지만 진보 언론은 찬성했어요. 캐나다의 독립적 방위 정책이 필요하다. 토론토 스타의 사설이었어요. 미국 의존에서 벗어나야 한다. 하지만 글로브 앤 메일은 반대했어요. 동맹 관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검증되지 않은 아시아 기술을 믿을 수 없다. 정말 나라가 둘로 나뉜 것 같았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 핵잠수함이 캐나다 영해에 더 가까이 접근한 거예요. 거리가 50km까지 줄어들었습니다. 50km요? 네, 이제 거의 영해 근처입니다. 상황이 심각해졌어요. 러시아가 압박을 강화하고 있었거든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여론이 더욱 한국 쪽으로 기울었어요. 미국은 어디 있어요? 시민들이 분노했어요. 러시아가 우리 코앞까지 왔는데 미국은 뭐 하고 있나요? 한국이라도 도와줘서 다행이에요. 길거리 집회도 열렸어요. 한국과 계약하라. 시민들이 구호를 외쳤어요. 러시아를 막아라. 미국 말 듣지 마라. 특히 젊은 세대의 반응이 강했어요. 왜 미국 눈치를 봐야 해요? 캐나다가 주권국가 아닙니까? 성능 좋고 싸면 사는 게 맞죠. 소셜미디어에서도 한국 지지가 넘쳤어요. 고마워요. 한국. 한국 최고. 한국 전쟁 은혜 갚아줘서 고마워요. 이런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심지어 한글로 감사합니다라고 쓴 글도 많았어요.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젊은이들이 썼겠죠. 정부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국민 여론이 너무 강했거든요. 국민의 뜻을 따라야겠습니다. 국방장관이 결단을 내렸어요. 미국의 압박에 굴복할 수는 없어요. 소장님이 옳습니다. 저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드디어 올바른 결정을 내린 거죠. 그날 밤, 저는 김아린 중령에게 연락했어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소식인가요? 정부가 한국과 계약하기로 결정했어요. 정말입니까? 김아린 중령의 목소리가 기뻤어요. 네, 국민들이 지지해줬거든요.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국의 압박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만의 방패를 세울 때가 됐어요. 저는 확신에 찼어요. 캐나다가 진정으로 독립된 방위 정책을 펼칠 때가 온 거죠. 미국에만 의존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파트너와 함께 북극을 지킬 차례였어요. 국민들의 지지가 있으니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워싱턴의 압박보다 캐나다 국민의 목소리가 더 컸던 거죠. 드디어 역사적인 날이 왔습니다. 2025년 6월 15일, 캐나다 정부가 한국과 정식 계약을 체결했어요. 장보고 3급 잠수함 12척, 아라온급 쇠빙선 2척이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총리가 서명식에서 말했어요. 캐나다가 새로운 동반자와 함께 북극을 지키게 됐습니다. 한국에서도 고위 인사들이 왔어요. 정승균 부사장과 김아린 중령은 물론이고 국방부 차관까지 참석했습니다. 캐나다와 한국의 우정이 북극을 지킬 것입니다. 한국 국방부 차관이 연설했어요.
한국전쟁의 은혜를 이렇게 갚게 돼 영광입니다.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70년 전 캐나다가 한국을 도왔고, 이제 한국이 캐나다를 돕는 거죠. 계약 내용도 놀라웠어요. 총 금액은 120억 달러였는데, 독일이나 프랑스의 절반 가격이었어요. 기술 이전도 포함됩니까? 물론입니다. 캐나다에서도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정승균 부사장이 약속했어요. 할리팩스에 조선소를 건설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파격적인 조건이었어요. 서방 국가들은 기술 이전을 꺼려 했는데 말이죠. 첫 번째 잠수함은 3개월 후에 도착했습니다. 할리팩스 해군기지의 장보고 3급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우와, 기지에 모인 해군 장병들이 탄성을 질렀어요. 정말 크네요. 우리 빅토리아급보다 훨씬 현대적이에요. 장병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그동안 낡은 장비로 고생했는데 드디어 최신 잠수함을 갖게 된 거죠. 승무원 교육은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그레이엄 대위가 물었어요. 북극 테스트 이후 그는 완전히 한국 기술의 팬이 됐거든요. 내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박태강 소령이 답했어요. 한국에서 교관진을 파견했습니다. 교육이 시작됐어요. 캐나다 해군들이 한국식 잠수함 운용법을 배웠습니다. AIP 시스템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관리는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한국 교관들이 친절하게 가르쳐줬어요. 언어 문제는 없습니까?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습니다. 영어 잘하는 교관들을 보냈거든요. 김아린 중령이 웃었어요. 그리고 기술 용어는 국제적으로 비슷해요. 교육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캐나다 해군들의 학습 속도가 빨랐어요. 역시 경험 많은 해군이라 그런가 봐요. 박태강 소령이 감탄했어요. 금방 익숙해지시네요. 2달 후 첫 번째 실전 배치가 이뤄졌습니다. 한국명 독도함, 캐나다명 프론티어함이었어요. 프론티어함, 북극 순찰을 시작하겠습니다. 캐나다 함장이 보고했어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저는 긴장하면서 배웅했어요. 첫 번째 실전 투입이었거든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주일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러시아 잠수함이 후퇴했습니다. 후퇴라고요? 네, 100km 뒤로 물러갔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요. 그동안 계속 가까이 오던 러시아 잠수함이 갑자기 후퇴한 거죠. 왜 후퇴했을까요? 아무래도 우리 새 잠수함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레이엄 대위가 분석했어요. 러시아도 장보고급의 성능을 알고 있을 테니까요. 정말 억지 효과가 나타난 거였어요. 러시아가 함부로 나서지 못하게 된 거죠. 한 달 후에는 더 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라운급 쇠빙선 북극성호가 배치된 거예요. 러시아 쇠빙선들이 철수하고 있습니다. 철수요? 네, 원자력 쇠빙선 2척이 모두 후퇴했어요. 이것도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러시아가 북극 진출을 포기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압박은 줄어든 거죠. 한국 장비의 위력을 실감하네요. 국방장관이 만족해했어요. 실제 전투 없이도 억지력이 작동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국방력이었어요. 싸우지 않고도 적을 물러나게 만드는 힘 말이죠. 국제적인 반향도 대단했습니다. CNN에서 특집 방송을 내보냈어요. 캐나다, 아시아 기술로 북극 억지력 확보, 한국의 첨단 무기가 러시아를 견제하고 있다. 유럽 언론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독일이 9년 걸린다고 했는데 한국은 1년 만에 해냈다. 프랑스보다 성능 좋고 가격 저렴해. 특히 북유럽 국가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노르웨이도 한국 무기 검토 중. 핀란드, 한국과 방산협력 논의. 덴마크, 장보고급 잠수함 관심 표명. 한국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거죠. 스웨덴도 움직였어요. 우리 고트란드급보다 성능이 좋다더군요. 스웨덴 해군 관계자가 한국을 방문했어요. 한국과 기술 교류를 하고 싶습니다. 정말 대단한 변화였어요. 그동안 서방이 무시하던 한국 기술이 이제는 선진국들이 탐내는 기술이 된 거죠. 6개월 후 본격적인 합동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이름은 북극의 방패였어요. 한국과 캐나다가 함께하는 북극 방어 훈련이었습니다. 장보고급 잠수함 4척과 아라운급 쇠빙선 1척이 참가했어요.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북극 합동훈련입니다. CNN이 보도했어요. 한국 캐나다 동맹이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다. 훈련은 대성공이었어요. 잠수함들이 북극해 곳곳을 누비며 러시아를 견제했습니다. 쇠빙선은 얼음을 뚫고 보급로를 확보했어요. 완벽한 협조네요. 미군 참관단도 감탄했어요.
한국 장비가 이렇게 뛰어난 줄 몰랐습니다. 우리도 한국과 협력을 검토해야겠어요. 심지어 미국도 한국 기술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죠. 훈련 중에 재미있는 일도 벌어졌어요. 러시아 정찰기가 또 나타난 거예요. 투폴레프기가 접근 중입니다. 거리 100km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장보고급 잠수함들이 즉시 잠수해서 자취를 감췄거든요. 러시아 정찰기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우리 잠수함들이 어디 있는지 전혀 모르겠네요. 러시아 조종사의 무전이 포착됐어요. 레이더에 아무것도 안 잡힌다. 한국 잠수함의 스텔스 성능이 입증된 순간이었어요. 훈련이 끝난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러시아가 북극 활동을 대폭 축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말요? 네. 예산 문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때문인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성과였어요. 실제 전쟁 없이도 적을 후퇴시킨 거죠. 이제 북극이 우리 것이네요. 그레이엄 대위가 흐뭇해했어요. 한국 친구들 덕분이에요. 그날 저녁, 한국 기술진들과 함께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김아린 중령에게 감사를 표했어요. 캐나다를 도울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이제 진정한 동맹이 됐네요. 네,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죠. 박태강 소령도 웃으며 말했어요. 북극의 방패가 완성됐네요.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멀고 먼 아시아의 한국이 캐나다의 북극을 지켜주게 된 거죠. 12척의 잠수함과 2척의 쇄빙선이 캐나다의 새로운 방패가 됐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캐나다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 말이죠. 캐나다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오타와 시내에는 축제 분위기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이번 독립기념일은 특별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으로 완성된 북극 방어 체계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날이었거든요. 오늘은 정말 역사적인 날이 될 거예요.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퍼레이드를 준비했어요. 국회의 사당 앞 광장에는 수만 명의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단풍인 문양의 캐나다 국기와 태극기가 함께 펄럭이고 있었어요. 한국 고마워요 라고 쓴 한글 현수막도 여러 개 보였습니다. 정말 감동적이네요. 김아린 중령이 옆에서 말했어요. 저희도 이렇게 환영받을 줄 몰랐어요. 당연히 환영받아야죠. 우리를 구해줬잖아요. 퍼레이드가 시작됐습니다. 맨 앞에는 캐나다 육군이 행진했어요. 그 다음은 공군, 해군 순이었죠. 하지만 모든 시민들이 기다린 건 따로 있었어요. 나온다, 나온다. 군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거대한 트레일러에 실린 장보고 3급 잠수함의 모형이 나타났거든요. 와, 시민들이 일제히 환호했어요. 저게 러시아를 막은 잠수함이에요. 한 아이가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그래, 저 잠수함 덕분에 우리가 안전해진 거야.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라온급 쇄빙선 모형도 등장했어요. 저건 얼음을 깨는 배구나. 북극을 지키는 배야. 시민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의 환호가 대단했습니다. 한국 최고, K-팝 다음은 K-디펜스네. 젊은이들이 재미있는 구호를 외쳤어요. 한국 문화에 익숙한 세대답게 위트가 넘쳤습니다. 한국 대표단도 퍼레이드에 참가했어요. 김아린 중령과 박태강 소령이 캐나다 해군과 함께 행진했습니다. 김중령, 박소령. 시민들이 이름을 부르며 환호했어요. 몇 달 사이에 이들은 캐나다에서 유명인이 됐거든요. 한국 영웅들이야. 우리의 구원자들이에요. 박수가 끝없이 쏟아졌어요. 김아린 중령이 손을 흔들자 더 큰 환호가 터졌습니다. 여성 장교가 멋있어요. 한국 여성들 정말 대단해. 여성들의 응원이 특히 뜨거웠어요. 같은 여성으로서 김아린 중령을 응원하는 거죠. 퍼레이드가 절정에 달했을 때였습니다. 총리가 연단에 올라 특별 선언을 했어요. 국민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캐나다가 새로운 동반자를 만났습니다. 70년 전 우리가 한국을 도왔던 것처럼 이제 한국이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한국의 첨단 기술 덕분에 북극이 안전해졌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든든한 방패를 얻었습니다. 총리의 말에 시민들이 열광했어요. 한국과 캐나다는 이제 진정한 동맹입니다.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있지만 마음은 하나입니다. 정말 감동적인 연설이었어요. 한국 대표단도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정승균 부사장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캐나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국전쟁 때 받은 은혜를 이렇게 갚을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앞으로도 캐나다와 한국은 함께 갈 것입니다. 시민들이 기립박수를 쳤어요. 그때 한 소년이 무대 앞으로 나왔어요.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였어요. 저기요, 소년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이게 정말 러시아를 막은 거예요? 순진한 질문에 모든 사람들이 웃었어요. 저는 소년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그래. 하지만 한국 혼자 막은 게 아니야. 그럼요? 한국과 캐나다가 함께 막은 거지. 소년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럼 우리가 이겼네요. 맞아. 우리가 이겼어. 그 순간이 가장 감동적이었어요. 아이의 순수한 웃음이 모든 것을 말해줬거든요. 미래 세대가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희망 말이죠. 퍼레이드가 끝날 무렵 하늘에서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백 대의 드론이 나타난 거예요. 드론들이 하늘에서 단풍잎 문양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태극 문양이 나타났습니다. 시민들이 탄성을 질렀어요. 드론들이 불꽃을 터뜨리며 화려한 쇼를 보여줬거든요. 단풍잎과 태극기가 하늘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김아린 중령이 감탄했어요. 드론 기술도 한국이 최고잖아요. 박태강 소령이 자부심을 표했어요. 마지막에는 한글과 영어로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함께하는 미래, Together for the future. 정말 완벽한 마무리였어요. 퍼레이드가 끝난 후 저는 김아린 중령과 함께 조용한 카페에 앉았어요. 정말 꿈만 같아요. 저는 감회에 젖어 말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절망적이었는데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김아린 중령이 미소 지었어요. 서방 동맹국들이 외면했을 때도 희망을 잃지 않으셨잖아요. 한국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저는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한국 없이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저희도 배운 게 많아요. 뭘 배우셨어요? 진정한 동맹이 뭔지 알게 됐어요. 김아린 중령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이익 때문이 아니라 신뢰 때문에 함께하는 거죠. 맞아요. 그게 진짜 동맹이에요.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웠죠. 기술 교류를 더 확대하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민간 부문도 포함해서요. 젊은 세대들의 교환도 늘리면 좋겠어요. 한국 학생들이 캐나다에서 북극학을 공부하면 좋겠네요. 정말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보였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은 캐나다 역사상 가장 특별한 독립기념일이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이 우리의 큰형님이 되어줬다. 70년 전 우리가 한강에서 함께 싸웠듯이 이제는 북극해에서 함께 지키고 있다. 잠수함은 바다 밑을, 쇠빙선은 바다 위를 지킨다. 두 기술이 만나 캐나다는 자유로워졌다.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태평양 건너편에 든든한 동맹이 있다. 한국과 캐나다, 영원한 우정이 북극을 지킬 것이다. 일기를 다 쓰고 나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북쪽 하늘에서 오로라가 춤추고 있었습니다. 초록색 오로라가 하늘 전체를 수놓고 있었어요. 마치 한국과 캐나다의 우정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워.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이제 북극이 평화로워졌구나. 그 순간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김아린 중령에게서였습니다. 소장님, 오로라 보고 계시나요? 정말 아름답네요. 평화로운 북극의 상징 같아요. 저는 웃으면서 답장을 보냈어요. 네, 보고 있어요. 한국과 캐나다의 우정만큼 아름답네요. 정말 완벽한 하루였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한국과의 우정으로 끝났어요. 북극에는 이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장보고급 잠수함들이 바다 밑에서, 아라온급 쇠빙선들이 바다 위에서 캐나다를 지키고 있거든요. 70년 전 한국전쟁에서 시작된 인연이 70년 후 북극에서 꽃을 피운 거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국제협력의 모습이었습니다. 서로 도우며 함께 성장하는 아름다운 동맹 말이에요. 한국과 캐나다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더하다였습니다.